네. 자, 주택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항력권 상실한 경우에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가지고서도 계속 대항 요건이 존속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등기가 있으면 그 순간 대항력을 취득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항력이 존속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 등기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별도로 2, 3이 전입신고를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한 순간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아니면 주택의 이사 및 전입신고가 갖췄다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비록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거나 더 이상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대항력이 계속 존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전세권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세권에 관해서는 민법상 임대차 등기와 같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나 전세권은 결국은 목적물 사용 수익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즉 전세권 등기가 있으면 주택 등기한 순간에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에 해당되는 2, 3의 전입신고를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전세권이 등기된 순간에 마치 대항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고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지. 또 전세권 등기할 당시에는 대항 요건이 있었지만 전세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하다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대항력이 계속 존속할지 볼 수 있을지 유추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면 임대차 등기에 대해서만 그런 규정이 있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 이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근데 전세권 등기도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항 요건에 대한 요건, 즉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전출 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 순간 대항 요건의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민법상 임대차 등기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존속할 수도 없습니다. 유추적이라는 게. 그 순간 이 사람은 결국은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 요건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 묻는 겁니다. 즉, 그 결과 전세권 설정 등기 그 이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우선적으로 상실한다. 이게 쟁점이에요. 결론이에요. 근데 왜 이슈가 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민법상 임대차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한 순간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항 요건이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거냐? 네, 아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그 순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잠깐 제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암기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할게요. 주택이 있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주택이 있어요. 소유자가 갑이고 임차인이 일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있으면 열에 아홉이면 열이면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해요. 그 순간 대항력을 취득해요. 이 사람이 임대차 보증금이 커요. 그러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 소유자 갑과 협의하에 이와 별개로 전세권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텁게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다른 걸 전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이사를 했어요. 그 순간
대항 요건은 갖추지 못하게 된 거고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오직 전세권자 주의에서만 보호를 받아요. 우리 전세권에서 배웠잖아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이 있다.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되면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아있는데 그 담보물권적 권능보다 저당권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선변제 효력이기 때문에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 줄과 그렇지 않은 줄로 구분되고 자기는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 줄에 있어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 받아요. 근데 예상가액을 보려면 전세보증금이 10억인데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순위가 존재한 건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을은 이제 이거는 대항 요건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법은 언급을 못해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 주의에서만 보호방법 찾아야 돼요. 근데 배당이 10억을 예상했는데 9억밖에 못 받아요. 1억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 낙찰자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해요. 낙찰자한테 뭔가를 대항할 수 있는 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이 사람은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적 권능이나 다 소멸되고 담보물권적 권능밖에 없으니까. 그럼 저당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는 우선변제 배당에서 우선변제 효력을 받는 거지 저당 목적의 낙찰자에 대해서 어떤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보물권에서 저당권 했을 때 뭐 대항력 얘기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선변제적 효력에 대해서 거잖아요. 낙찰자 대항할 수 있는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만 받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법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대항력이 있고 이게 경매의 경우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으면 우선변제 효력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그냥 요구하지 않아도 다 써집니다. 그럼 대항력 갖췄다는 얘기는 우선변제 효력을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택임차인은 계속 살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살아요. 그래서 낙찰자도 대항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계속 살 거라 생각하고 입찰을 봐요. 즉 임대차 보증금을 자기가 돌려줄 거라는 생각을 전자에 해요. 10억이면 10억을 돌려준다는 생각에서 입찰 금액을 쓰겠죠. 감정가가 20억이면 10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20억 쓰면 20억부터 출발하면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대항력이 있는 입찰이라면 자신이 임대차 보증금 돌려줘야 하잖아요. 20억 쓰고 나중에 10억 더 주면 30억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면 계속 합니다.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0에 하나 케이스는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 효력을 배당 요구하겠습니다. 배당 요구하는 순간 임대차 계약 종료를 있는 것처럼 이거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보거든요. 주택 임대차 계약 경우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목적물이 있으면 임차인이 해지권을 줘요. 해지는 누구한테 해야죠? 임대인한테 해요. 그런데 배당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걸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직접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배당 요구가 있으면 그냥 기억을 하십시오. 아,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배당 요구가 있으면 그 사실이 법원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통보되거든요. 직접 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소장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때 법원이 그 소장을 상대방에 통보하게 되면 의사표시 효력이 인정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있으면 계약 해지를 전제한 겁니다. 그럼 해지를 했다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거고 그때 가서 비로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선변제 효력이기 때문에 배당해 줬어요. 그래서 이 줄에 섰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 하락이 돼서 10억 중에서 9억밖에 못 받았다. 그럼 1억 못 받잖아요. 아까 전세권과 마찬가지죠. 이제 배당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얘기를 못해요. 원칙적으로.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에 참가했는데 방금 들어간 케이스처럼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전에 반환받지 못할 때는 여전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을 보고 대항력이 있는 것을 간주를 해요. 자, 배당 요구한 순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항력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 대항력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우선변제 효력에 따라서
배당 절차에 참가를 했는데 자신의 임대차 분譲전액받지 못할 때는 주택임대차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여전히 계약이 존속 중인 공고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낙찰자가 나머지 이력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항력을 행사한 경우와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전세권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주택임대차법의 특별법에 따라서 나머지 이력을 누구한테? 낙찰자로부터 받고 싶어서. 그러려면 이게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이사를 간 순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법을 보니까 임차권 등기일 때는 등기된 순간 발생, 대항력권을 갖춘, 마치 대항력권을 갖춘 것처럼 취급하거나 기존에 갖췄던 게 계속 존속하는 걸 봐줬어요. 전세권 등기도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비록 주택임대차법에는 전세권 등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민법상 임차권 등기와 똑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게 유추적용이거든요. 유추적용을 주장한 거예요. 그게 적용된다면 이 사람은 나머지 이력을 낙찰자한테 받는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 임차권 등기에 이런 효력을 부여한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은 전세권의 등기에 대해서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상실한 대항력권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오직 전세권자 지위에서만 보호받는 거고 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보호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법에서. 그 결과 이 을은 1억 원을 낙찰자한테 이제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1억 날라가겠죠. 왜냐하면 이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날아갔더니 이제 자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파산된 상태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결과만 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에 들기 위해서는 민법상 주택임대차 특별법이 상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임대차 등기 효력과 달리 법적 근거 규정이 없다. 민법상 임대차 등기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전세권에 대해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대항력권을 상실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6번. 6번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한 동안 소유자는 얘기예요. 내 소유의 주택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당연히 전입신고 하겠죠.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했고요. 매도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수인하고. 그러면 매수인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자, 매매 동시에 뭐가 이루어졌죠?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대항력권 법에 따른 뭐죠? 이사와 전입신고잖아요. 근데 이 매도인은 이제 임차인이 되죠. 그냥 이미 과거에 다 돼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따라서 약정한 순간에 매수인의 등기와 상관없이 대항력 인정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갖춰졌으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순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어떤 잔금이 다 치러지면 치러진 것으로 이제 간주되면 그 순간 별도의 전입신고나 이사가 없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것이 아니냐, 그 쟁점이 된 겁니다.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이 매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전에 가지고 매도인이 매도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매매대금과 임대차 보증금이 달라요. 매매대금이 10억이면 아마 임대차 보증금은 5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매수인이 5억이 자기가 돈이 없어요.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대출과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돼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게 엔드 매매대금과 임대차 보증금이 다르고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겁니다. 주소는 사실은 그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 결론만 알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매수인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일부터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가진다는 게 결론입니다. 어떤 경우? 주소는 뭐냐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한 자가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한 겁니다. 주소를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어떤 경우나 좀 설명을 할게요. 주택이 있고 소유자 갑이 있어요. 전입신고를 했어요. 자기가 거주했어요. 갑이 거주. 갑이 거주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상에서 매매계약이 있었어요. 매매계약. 누구 사이에? 갑과 병 사이에, 의 사이에. 동시에 엔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이 임차인이고 을이 뭐예요?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잔금을 이때 체결해요. 매매계약 잔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해결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이 시점에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는데 을로 바뀌었어요. 등기. 이렇게 끝나요. 왜냐면 매도인이 이제 임차인이 되는데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잖아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딱 이 포맷으로 가요. 그래서 이 경우에 딱 되면 임차인이 누가 되는 거죠? 갑이 돼요. 근데 갑이 별도로 전입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이사를 갑니까? 그런 일이 발생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언제 임차인 갑은 언제 대항력권을 갖춰서 대항력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돼요. 임대차 계약과 체결과 동시에 이 시점에 임대차 매매 계약과의 잔금이 치러지고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지급된 걸 간주된 시점이 되는 건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이사와 전입신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제3자가 봤을 때 임차권이 존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이루어졌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이었고 그 소유자가 거주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이 과거의 전입신고는 즉 이 과거에 이 전입신고를 갖고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못했죠. 왜냐면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잖아요. 등기부상 소유자 갑인데 그 소유자가 전입신고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전입신고는 이사 전입신고는 임차권의 존재를 공시하고 있었습니까?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전입신고를 안 했을 때는 항상 기억해 뭐냐면 과거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건을. 그러한 요건들이 제3자가 봤을 때 임차권이 존재한 것을 인식할 수 있냐 없냐.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했죠. 소유자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전입신고나 이 대항 요건은 임차권의 존재를 외부에 공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매수인 명의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되면 자 그때는 되겠죠. 매수인 소유자가 을인데 전입신고는 세대 열람대가 누가 살고 있다? 갑이 살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서야 이제 공시가 되는 거예요. 제3자 왔을 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나가야 등기부상 이제 소유자가 누가 된다? 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달 열람 때는 누가 살고 있어요? 전입신고돼 있잖아요. 그때 가서야 이제 제3자로 하여금 임차권이 존재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대항력권에 있을 때는 다음날 표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다음날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입신고가 공시의 기능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매수인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2일부터 임차에서 대항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등기가 된 건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 겁니다. 왜 다음날이 중요하냐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문할 때 특히 경매를 할 때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소유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매계약과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해요. 경매와 상관없죠. 근데 경매의 경우에 있어요. 뭐냐면 주택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에요. 우리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다시 잘 쓸게요. 그냥 알아두시면 나중에 실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임차인 을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매 절차 진행했어요. 경매 절차 진행. 그리고 낙찰이 이루어졌어요. 낙찰자. 낙찰 이후에 이제 나머지 경락 허가 결정. 경매 절차는 입찰을 이주고 낙찰을 이주면 경매 허가 결정, 경락 허가 결정이 이루어져 법원 판사님이 있어야 하고요. 허가 결정할 때 언제까지 나머지 경락대금을 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낙찰자가 그 경락대금 나머지 다 지급하게 되면 그 순간에 187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실무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낙찰을 받은 사람이 아직 경락 허가 결정이나 경락대금을 전부 납부하기 이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접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은 이후에도 뭐예요? 낙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임대차 계약을 존속시키자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똑같이 맞잖아.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어느 시점에 대항 요건을 취득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새롭게 낙찰자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2, 3위 전입신고 따로 합니까? 따로 안 하잖아요. 계속 살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봤던 예가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입신고와 이사는 대항 요건, 주택임대차에서 대항 요건을 갖췄고 제3자가 봤을 때 임차권이 존재한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감인데 사는 세대 연락하면 을이 살고 있으니까. 과거의 것이 대항 요건으로서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죠. 즉 제3자가 봤을 때 임차권 존재한 걸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낙찰자 명의의 등기가 된 순간에 다음날 아니라 등기된 시점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낙찰자가 경락대금의 일부를 대출을 받았을 때 생깁니다. 만약에 과거에 있는 이 전입신고나 이사가 제3자가 봤을 때 임차권 존재 공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날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그럼 다음날 못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등기된 순간 때문에 그 순서가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 차원에서 왜 다음날 중요한지, 아니 등기인지 그 점은 이런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경매 신문할 때, 경매를 하실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 이 케이스에서 얘 다음날 들어갔다, 등기 다음날 들어갔다, 기존의 매도인 명의의 이사와 전입신고는 대항 요건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갖췄다? 등기 때 갖췄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것은 제3자가 왔을 때 임차권 존재했다는 것을 공시하는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언제 하는 공시 기능을 갖추냐? 매수인명 등기가 된 순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수인 돼 있고 사는 사람 매도인 때문에 그 순간에 비로소 대항력을 갖춘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다. 그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다세대 주택이면 구분 소유가 될 거고요. 호수가 잘 생겼어요.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될 거예요. 호시별로 구분 소유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101호 사인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를 기재를 해야겠죠.
그때 주소 기재를 몰래 101호 해야죠, 101호 해야죠. 그래야만이 101호 소유자와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게죠. 즉 101호에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제 뭐냐면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해야 돼요. 만약에 101호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를 102호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주소를 제대로 기재합니다.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대항 요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01호면 101호 쓰는데 만약 102호 쓰게 되면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실수가 아닌 이상 대항 요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전입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해서 등기도 잘못된 등기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전입신고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에요. 근데 다가구는요.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다중시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고시원 같은 데 거기서 나름대로 다가구 주택에 또 호수가 있어요. 101호. 그런데 이 경우에 전입신고는 호수를 기재 안 해요. 단지 몇 번지까지만 써요. 그것만 기재하도록 공시가 돼요. 임의적으로 여기 101호, 2호 쓰더라도 이것까지는 고려 안 해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구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출발은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다가구인데 다세대가 되면 다세대 되면 이제 호수로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그 구분 소유로 되는 거고요. 등기호 다시 만들면 그렇게 되면 과거 이 번지만 기재한 것 말고는 공시 기능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공시로서 제3자가 봤을 때 제대로 공시 기능을 볼 수 있어. 그 문제 삼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면 임차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던 사정만으로 과거에 취득한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본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만 기재했었더라도 임차권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 만들게 되면 공시라는 기능은 제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런 다세대 주택의 등기 수정이나 그런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주인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차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상시되게 안가하다. 이건 임차인이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결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특별법의 성격이 임차인 보호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문들이 출제 지문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다음. 자,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